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갑이죠. 네, 선거구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관악FM 대표 안병천 PD입니다. 이번 대담 방송은요, 관악FM, 관악신문, 관악뉴스가 공동으로 구성한 22대 관악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기획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모르게 빠르게 읽고 있네요. 네. 자, 우선 관악구 갑 선거구 후보자 등록 현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보니까 추가 후보자 등록은 없다라고 일단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와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 이렇게 두 명입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는 대담 방송 및 토론 방송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와 대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이어폰 꽂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유종필 후보자 경력사항 말씀드려볼게요. 소속 정당 국민의힘이고요. 연령은 66세, 직업은 정당인이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관악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제 첫 대담이에요. 와, 4년 만에 해가지고 저도 긴장이 좀 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 총 15분 시간 드려요. 그래서 유종필 후보자와 함께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5분 시간 동안 있는데, 사실 뭐 어떤 건 또 30초만 쓰셔도 되고 적당히 시간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의 질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한 8개고, 첫 번째는 뭐 출마병과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덧붙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치셨는데 출마의 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입법 활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방 행정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치로 한번 극복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께서 기호만 벗고 찍는 묻지마 투표를 이제 좀 하지 말고, 배추 한 포기를 살 때도 여모저모 따져보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물이 걸어온 길, 도덕성 이런 것들과 능력, 그동안에 이루었던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해 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정치 분야 질문부터 가볼게요. 이럴 때는 카메라를 저로 돌려줘도 됩니다. 네. 너무 계속 이제 재밌게 좀 화면 좀 바꿔줘요. 네. 지난 2년입니다. 정치권이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다수당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걸 계속 저희들은 봐왔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뭐 서로 비판하는데, 정작 보면은 양쪽 다 그 대안을 어느 정당도 못 내놓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이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경험이나 역량이 있다면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이제 양쪽의 양비론은 우선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먼저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아니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야당 소수 여당하고는 일체 협의도 없이 통과시킨 법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쌀수매법이나 또 중대재해법 개정안 같은 거. 그리고 역대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해주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일단 대선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일단은 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해봐라 해서 자기들 의견도 물론 내고 타협을 통해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는데, 처음 출발부터 그것도 안 해주고, 이것은 아마 0.73% 차로 진대에 대한 무슨 아쉬움, 보복 심리 또 불복 심리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데, 우선은 다수자가 우리는 무조건 다수결로 할 거야 하는 그 형식적인 민주주의 같지만 민주주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부권 행사가 아주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여든 야든 소수든 다수든 협의 또
합의에 이르는 그런 입법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현재 국회와 국회의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악의 낙제점 국회인데 만에 하나 지금 이 야당이 또 다수를 점한다면은 다음 국회는 지금보다도 더 최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 기본도 안 된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그 야당의 막장 공천, 방탄 호위무사들을 내세우는 그런 개딸 공천을 볼 때 만에 하나 이 민주당이 또 다수를 점하면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도 더 악화된 그 최악을 경신하는 그런 국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저는 우리 주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보면은 이제 본인께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그러니까 사실 역량들이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을 뒷받침할 근거들을 이제 유권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주요 성과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격투기에 비유하면은 UFC입니다. 종합 격투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복싱이다, 레슬링이다, 무에타이다, 태권도다, 유도다 이런 각 분야의 격투기의 챔피언들이 이 종합 격투기 UFC로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야만 챔피언이라고 해서 이 UFC의 챔피언이 되지 못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여러 분야의 엘리트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언론계에서 시작해서 언론 자유운동도 했었고 또 기업체도 굴지의 기업의 기조실에도 있어봤고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서 중요한 일도 해봤고 그리고 중앙정치권 또 청와대 비서관, 중앙정부의 국장 또 국회 도서관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 그리고 또 서울시의 예결위원장, 관악구청장 다양한 분야를 접했고 또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거쳤고 또 그 분야마다 많은 성과를 냈고 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다마는 그 덕분에 여러 분야를 경험했고 가는 곳마다 성과를 냈다. 그리고 도덕성이나 청렴성 또 살아온 그 인생의 밀도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뭐 겸손하면 힘들다 하는데 그 말에 의탁해서 말하자면은 저는 만일 국회에 가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할 그런 자신도 있고 또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겸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 살짝 몇 가지 뭐 사실 워낙 보면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현재 세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향후 바뀌어 나가야 될 세제도의 방향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또 사회복지 지출 수요가 마구 폭증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조세 부담률보다는 낮아요. 예를 들면은 덴마크 같은 데는 45.9%나 됩니다. 조세 부담률이. 그러니까 많이 내고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인데 우리는 국민들이 저부담 고복지를 원해요. 이게 그 갭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서 우리나라도 중부담 중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2022년에 나왔는데 세수를 13.1조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특히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항상 반대죠. 무슨 부자 감세냐, 왜 그렇게 돈 많은 재벌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느냐 하는데, 그게 참 선택의 문제인데, 법인세가 많으면은 그만큼 또 투자가 덜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용이나 또 고용이 덜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세금이 덜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OECD 36개국 중에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럽의 소국인 룩셈부르크가 있잖아요. 룩셈부르크가 제가 옛날에 알기로 법인세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액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또 좌파 정부가 일제히 들어서요. 쭉 도미노 현상을. 그러면은 좌파 정부는 법인세를 많이 올려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우수 기업들이 룩셈부르크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미국이 거의 다 이제 몰락해 간다 할 때 레이거노믹스에서 이 법인세를 대폭 경감을 하니까 오히려 국가 부가 기업들 세금을 깎아 주면은 이제 기업들 부자만 좋아진다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게 고용을 하잖아요. 고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 소득세가 늘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실업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저는 세대 개편 방안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세제 방향이 저는 맞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검찰 권력, 의사 권력, 학벌, 나이의 차별. 이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는 경향부터 뭐 계급화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사회를 목도하는 듯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기술도 너무 빠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진단한 만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여러 역할들 중 본인께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고 또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참 이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현대 사회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잘 살게 되었지만 10배 잘 살게 된 사람과 두세 배 잘 살게 된 사람의 그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대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경우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흔히 능력주의, 자 능력대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차등이 생기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사회 정의가 아니냐. 그 말도 그 말 자체로서는 흠 잡을 데가 없겠지만은 능력이란 게 태어날 때부터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그 부의 차이가 백만장자의 아들이냐 거린의 아들이냐라는 것은 엄청난 불공정이고 이게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알고 보니까 학교에 친구하고 물론 같은 학교도 못 갑니다만은 그런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사회가 갭을 메꿔주느냐. 그것을 또 완전히 메꾼다고 하는 게 옛날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이제 다 망했잖아요. 러시아가 공산당이 몇 퍼센트밖에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푸틴도 공산당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처럼 공산당은 이제 망했고 지금 지구상에 좀 말되는 공산당 집권은 중국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어요. 그 외 아프리카에 뭐 소국이 있는가는 몰라도 뭐 쿠바도 이제 뭐 그것을 극복하고 가겠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국교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금 질문이 불평등의 문제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뭐 해소하고 싶고 전문성을 발휘할지. 그래서 이 타고날 때부터 이마에 계급장을 달고 나오는 이
사회에 있어서 정치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시키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나쁜 정치인가, 어떤 정치인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좋은 정치인인지 나쁜 정치인. 근데 이게 좌파 우파의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뭐 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나 또 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파 보수 그 정치인인 비스마르크 때 다 비롯이 됐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의료보험, 지금은 이름을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재형저축 그런 것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불평등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소득, 그 자기가 타고난 뭐 IQ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좌우되는 것은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갭을 메꿀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바우처, 또 청소년 학습 공간으로서의 공공 도서관, 그리고 중산층이야 자녀들에게 풍부한 장학금, 이런 것들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지역으로 와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제 많이 뭐 현재 위원 그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지역 정치 이제 수장이 되는 게 현재 국회의원이시고, 또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공천도 권한을 갖고 계시죠. 지역위원회와 지역 정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이 궁금합니다. 특히 공천에 대한 부분을 만일 2020 국회의원이 되셔서 2026년 지방선거 때 어떻게 이렇게 뭐 계약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지금 재선거가 코앞인데 2년 뒤 공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참 그러니까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저도 참 뜨악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최대한 네. 주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잘 찾아서 네네.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까지 관악의 여러 지방 의원들에 대한 공천이나 이런 것들이 꼭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뒷말이 많고 또 여러 지저분한 이야기도 있고, 저는 그런 거 지저분한 이야기는 일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분들이 질문한 것들 몇 개를 뽑았어요. 예. 워낙 많으셨는데 이제 하나는 그 비슷한 것들과 그냥 묶었습니다. 결국 뭐 지엽적일 수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일단 전달해 보겠습니다. 난곡동 사는 40대 주민하고요, 신사동 사시는 30대 주민이 주신 질문 중에 그냥 하나, 이웃한 그 동작구는 청소년센터 문화의 집이 4개나 된다, 뭐 이런 청소년 정책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한 명은 청룡동 사는 50대 주민은 관악구는 너무 서울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서울대와 별개로 관악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서울대가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서울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말고 지역 경제 정책이나 교육 정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은 보니까 집약하자면 이런 지역사회 발전을 이야기해서 이 교육이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서울대와 관악구의 이런 정책적인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미 해보셨으니까 아실 것도 같습니다. 네. 이제 청소년 시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꾸준히 확충을 해야 되고요. 예, 그건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너무 주입식 교육을 하면은 뇌에 여백이 없어갖고 상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때 제가 구청장 할 때도 싱글벙글 교육센터도 두고 175 교육센터, 학교 안 가는 날이 175일이나 돼요. 365일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해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관계에 있어서는 서울대하고 관악구는 서로 간에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배척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서울대에 뭐 종속돼서도 안 되죠. 서울대와 협력 관계는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네네. 자, 어차피 뒤쪽에 한 1분 더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학동에 사는 청년 2분이 또 질문했습니다. 네. 청년 정책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을 외면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지역에서 좀 있었습니다. 네. 로컬 청년을 위한 정책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했고요. 또 청년이 결혼하고 살기 위한 거주,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가장 고통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을 이 정부에서도 지금 내놓고 있고 저도 제가 국회 진출하면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도 연봉 1인 가구 연봉 5,834만 원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청년들이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결혼도 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여러 환경이 갖춰져야 출산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바로 이 나라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 한 2분 정도 더 남았어요. 2분 정도. 네. 그래서 네. 마무리 발언하시면서 혹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부족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담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 다른 곳에서 수합한 것들이에요. 저희만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또 부침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지금 여당이 밉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밉다고 그래서 가혹한 심판을 해놓으면은 이 식물 정권이 돼서 결국은 그 3년 동안 누구는 뭐 쫓아내자 뭐 탄핵하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는 그러나 그렇게 가면 국가적인 불행이고 그렇게 막 쫓아낼 수 있는 직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5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3년 식물 정부가 되면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심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공천 과정이나 그동안의 국회 정당 운영 과정에서 태행적인 모습을 보여온 그런 세력에 대해서 다수의 말 없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저는 오히려 심판을 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래서 또 저도 제가 30년간 관악에서 정치를 하면서 흘린 땀이 있는데 그 땀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네. 시간을 잘 써주셨어요. 사실 이제 뭐 28일부터 선거 운동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번외편입니다. 번외편. 어차피 모신 김에 여쭤보는 겁니다. 28일부터 선거 운동인데 그런 준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하셨긴 하겠지만 선거 운동은 어느 정도 뭐 준비가 된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도 참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또 이번 이제 28일부터는 이제 본격 선거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제 나름으로는 선거 공보 같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1.1획 제가 다 찍어서 준비를 했고요. 무슨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행 선거 운동을 하는 여러 이제 메시지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가 스스로 다 마련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와서 무슨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해놓은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그 가슴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관악갑이죠. 관악갑 지역에서 좋은 선거 운동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FM이 그 지역 공동체 라디오를 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악갑 유종필 후보자와 함께 국민의힘 유종필 후보자와 함께 짧은 대담 이야기했습니다.